요새 한국은 아이를 찾아보기 힘든데 고생이 많아요. 내가 아이를 봐줄 테니 천천히 식사하다가 가세요. 어머, 굳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아이를 좋아합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딸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불안함이 있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따뜻한 한국인들 덕분에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스푸닝인데 남편을 따라 한국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외교관인데 결혼하고 2년 차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1년 만에 출산을 해 아이 나이는 2살이었고 이름은 레인이에요. 저희만 가는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간다는 게 사실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한국에 있는 대사관은 작은 영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말해줬어요. 병원도 지원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나이를 더 먹게 된다면 학교나 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은 어렸고 엄마의 보살핌만 있으면 가능한 나이라 무작정 젊을 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에 탈 때였어요. 어디든 멀리 여행 간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외교관이라 늘 불규칙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여행을 가는 건 꿈도 못 꾸었죠. 물론 레인이 어린 것도 한몫했고요. 하지만 한국으로 남편이 발령받고 떠나기로 했으니 비행기를 타야 했죠. 다행히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데도 레인은 울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잘 놀다가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밥을 먹이면 비행기 내부에서 잘 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착실히 시행했죠. 다행히 딸 레인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에 빠졌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아파 많이 운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긴장했던 거에 비해 너무 쉽게 지나간 것 같아 안도했답니다. 하지만 한국행은 처음이다 보니 한국으로 가는 비행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10시간 이상 걸리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탑승하니 24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 레인이 잠에서 깨버렸거든요.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레인이 보채지 않도록 마사지도 해주고 잤지만 동요도 불러줬죠. 하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레인은 비행기 내부를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잠을 더 자고 싶은 것 같기도 했지만 변한 환경 때문인지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부모 옆에서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일어나 기내를 돌아다녔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답답한 걸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레인은 밖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우린 비행기를 탑승했고 하늘을 날고 있는 중이라고요. 창밖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깜깜한 밤이었고 하늘 위의 모습들은 레인에게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레인은 비행기를 탈 때 잠을 잤지만 그땐 승객 중 자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8시간 정도 비행을 하며 이젠 달라졌죠. 레인은 잠에서 깼지만 승객의 대부분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상당히 조용했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었으며 그래서 레인이 울기 시작했을 때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탑승할 때 아이를 재우라고 말했던 사람에게 따지고 싶었죠. 그때의 컨디션이 지금보다 더 나았거든요. 다음에 비행기를 탄다면 최대한 시간을 보내다 늦게 재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제 앞좌석에 앉았던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옆 사람과 중국말로 몇 번 말하더니 이내 승무원을 호출했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은 승무원이 오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민망했어요. 미안함을 넘어 민망할 정도로 비행기에서 오는 죄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승객들이 모두 자고 있는데 아이 하나 돌보지 못해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맞냐고요.
비행 서비스가 좋지 못하다는 둥 한국에 도착하면 회사 일정을 봐야 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책임질 수 있냐며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더니 화장실로 갔죠. 그곳이라면 승객들이 앉아있는 곳과 다소 떨어져 있으니 레인이 진정될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피해를 준다는 건 알았지만 불쾌했어요. 미안한 마음과 다르게 그 중국인의 화내는 목소리 때문에 레인이 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깼거든요. 무슨 일이 난 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요. 다행히 승무원이 제지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상하고 한국에 가기 전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불안해졌어요. 아시아는 아이에게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으니까요. 여성과 약자. 그리고 아이에게 호의적인 영국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제가 살던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남편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배고파졌어요. 대사관으로 들어가기 전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짐 정리를 하고 싶었죠.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제 시간에 식사를 못할 것 같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곳 중 깔끔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앉자마자 점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당황했죠. 한국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눈 뜨고 코가 베일 수 있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살 길이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마시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불필요한 주문이라 생각하고 취소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식당 점원은 물은 공짜라며 웃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은 물이 공짜였으며 음식을 시키면 나오는 모든 밑반찬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 서비스였던 거죠.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밥이 나오는 메뉴에는 반찬이 적어도 4개 이상은 나왔는데요. 모두 다시 달라면 다시 주고 추가 비용도 받지 않았죠.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잠시 다시 레인이 울기 시작했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이제 막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아이가 울 땐 이미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쟁을 하는 건 불필요했거든요. 대신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죠. 문제는 지금 음식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아이를 안고 나가려는 동작을 펼쳤습니다. 식당 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이 영어로 저에게 말해줬어요. 이 식당 안에 아기의 울음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애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히 밥을 먹으라고도 말해줬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이 맛집인데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고도 말했죠. 전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물론 정말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었겠죠. 분명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는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남편 역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레인을 안고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오더니 레인에게 오라는 손짓을 했답니다. 한 손에는 장난감을 들고요. 저는 놀랐죠. 식당 주인은 나이가 많았는데 짧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어요. 대충 알아듣기론 바쁜 시간이 끝날 여유가 있으니 아이를 대신 봐준다는 소리였죠. 전 당연히 감동했어요. 식사를 편히 하라고 남편과 제 편의를 봐줬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인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던 상태로 계속 있었나 봐요. 한국에서도 누군가 중국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화를 낼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긴장감이 풀리고 만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 우는 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기가 우는 건 당연하니까 아기 때문에 짜증을 내기보다는 아기를 보느라 힘들어할 부모인 저희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웠죠. 레인을 봐주었던 식당 주인도요.
그렇게 걱정했던 한국 생활에 기분 좋은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일상이 이어졌죠. 이 안에 있으면 한국에 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지내는데 큰 불편함도 없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걸 몰랐다면 대사관 내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한국으로 배치받은 게 오히려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생활 환경이 무료로 제공되고 한국 관광은 덤이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대사관 밖에 있는 한국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답니다. 남편이 근무할 때 레인과 둘이 외출한 적도 꽤 있거든요. 물론 처음엔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와 아이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이라는 소리겠죠. 한국도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건 한국에 오자마자 이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을 탔을 때 더 돋보였죠. 지하철 좌석 중 맨 끝에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나 노인같이 약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죠. 일반 사람들이 앉는 공간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어요. 하지만 저처럼 아이와 함께 탑승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일반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꺼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였어요. 영국의 지하철은 배려를 바라기는커녕 일단 지저분하고 위험해요. 특히 거리에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자주 보여서 위험하다는 생각에 레인이 태어난 후에는 한 번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혹시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아이와 함께 타도 괜찮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깔끔하고 편리하다는 글들이 줄을 이뤄서 우선 타봤거든요. 역시 맞았습니다. 레인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나갔는데 유모차가 지하로 이동하기 쉬운 엘리베이터도 잘 갖추고 있었어요. 간혹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버스 역시 저상버스라고 턱이 없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살짝 들어야 탈 수 있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수월했어요. 그리고 교통비를 지불하는 방식이 어렵고 복잡했다면 레인과 대사관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대중교통이 교통카드 하나로 결제가 가능했어요. 이동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물건을 살 때처럼 카드 결제를 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장소가 어디든 레인이 우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라 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레인이 울면 주변의 눈은 저와 레인을 바라보는데 서로 다른 눈빛이라 그게 좀 신기했답니다. 레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정말 따뜻하고 사랑스러우며 귀엽다는 눈빛이었어요. 반면 저는 다르죠. 힘들겠다. 당혹스럽겠다. 같은 위로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울면 민망한 마음에 다음 역에 내려 레인을 진정시키고 다시 타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비행기에서 중국인이 승무원에게 따졌을 때처럼 마음이 불편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한 건 아니었답니다. 레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한국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서가 아니고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었기에 저 역시 큰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레인은 인기 만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국인들보다 아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대사관가 있는 곳은 주변이 발달이 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레인이 지나가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사탕을 많이 주세요. 예쁘다고요.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어 반갑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저보다 오래전에 한국의 대사관에 온 다른 사람이 저와 함께 이동하다 알려졌어요. 저는 아직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한국에 오고 레인이 온 동네 자랑이 된 느낌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항상 간식거리를 한 아름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자를 주거나 사탕을 주시는 어르신들은 흔하고요. 식당에 가더라도 레인이 귀엽다고 서비스로 아이가 먹을 음식을 소량 주시기도 한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레인이 먹을 반찬이 마땅히 없다고 계란 프라이도 해주셨어요.
레이는 이미 저녁을 먹고 나와서 밥을 안 먹어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운 음식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레인까지 생각해 준 거죠. 한국인들의 작은 배려들이 남편으로 인해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 남편이 발령받은 걸 감사하고 있어요. 대사관란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머물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생각보다 남편이 꽤 오래 한국에 머물 것 같은데 저도 몇 년 있으면 한국말도 알아듣고 레인도 한국어를 할 수 있겠죠. 그때가 되면 한국이 저의 새로운 고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딸을 향한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꿈나무들입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었던 만큼 이웃의 아이에게도 사랑과 애정을 보내는 일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처음 보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영국 여성 스푸닝 씨도 한국 생활을 통해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 문화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한국은 고급 기술도 없는 후진국이잖아. 여기 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석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떤 기사를 보더니 놀라는데요. 미국 최고의 기업 엔비디아를 한국 기업이 앞섰다는 부분입니다. 이 여성은 놀라서 이건 조작이 된 거 아니냐고 하면서 확인을 직접 해봐야겠다면서 한국으로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민인 세인트 메카닉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태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TSMC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세인트 메카닉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간단한 알림으로 시작된 저의 미친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꿈꾸던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구글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코딩을 좋아했습니다. 1과 0을 조합하여 온갖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마치 제가 컴퓨터의 언어로 말을 걸고 컴퓨터가 제 장단에 맞춰 춤을 추게 만드는 코드 속삭임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시끄럽고 난폭한 한국 유학생들이 제지하지 않고 떠들어서 미치도록 화가 났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 생겼어요.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문화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튼 어느 날 컴퓨터에서 코딩 기계처럼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보통 이런 성가신 알림은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이번 알림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정말 멋진 과학기술기관인 카이스트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놀라운 새 AI 칩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호 보안형 트랜스포머 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읽은 후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칩은 인공지능 분야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기술력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첨단 기술에 대한 매혹과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와 악마가 제 어깨 위에 앉아 계속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 AI 칩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저는 이런 획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다루는 작업의 매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고 뒤척이면서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짜릿하면서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카이스트의 상호 보안형 트랜스포머 LM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고
사탕 가게에 간 아이처럼 기술 논문과 연구 기사를 탐독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회의감은 점차 그들의 독창성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AI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솔라라는 AI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레딧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동료들도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AI 때문에 많은 일자리도 잃고 있고 모든 고차원적인 일을 AI가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거를 개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나요? 와, 이건 정말 미친 거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니 이 사람들은 뭔가 큰일을 해내고 있었고 제가 AI 혁신의 선두에 서려면 제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제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장 제가 다니는 구글을 그만두고 한국의 분주한 기술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때로는 믿음을 갖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구직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직면했고 문화적 장벽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비즈니스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 정도 능력이면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만큼이나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던 걸까요? 충동적으로 내린 결정에 의문을 품는 제 자신을 몇 번이고 발견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세인트 메카닉. 이라고 속삭이듯 의심의 작은 목소리가 스며들곤 했습니다. 한국의 외가 지금 직업도 충분히 훌륭한데 말이야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이 센 편이 아니라서 편견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한국 관습을 공부하고 혀가 꼬일 때까지 기본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제 자신을 증명하고 선입견을 깨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어요. 진짜 AI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영혼처럼 느껴졌지만 3개월에 가까웠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상호 보안형 트랜스포머 LM 프로젝트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한국의 유명 기술 기업에서 제게 제안을 해온 것이죠. 비밀이라서 어떤 기업인지는 이야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던 흥분과 순전한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토록 쫓던 기회가 드디어 제 손에 잡혔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고국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과 믿음의 도약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받아들이고 너무 오랫동안 저를 가로막았던 편견에 맞설 준비가 된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자 제 가슴은 북소리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와 편견으로만 바라보던 한국에 실제로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향해 큰 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광경 소리 냄새 등 모든 것이 디트로이트의 조용한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번화한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경적을 울리는 자동차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짐을 꽉 움켜쥐고 이 번화한 대도시에서 갑자기 제가 매우 작아지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연습한 몇 가지 기본 구문 정도에 불과했고 이 낯선 땅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자괴감이 밀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모든 것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제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어뜯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술회사에서 첫 출근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의 물결을 맞았습니다. 사무실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빠른 한국어로 대화가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환경과 언어 장벽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거나 화장실을 찾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도 벅찬 도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료들은 외국인 신입사원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 소개를 하고 잡담을 나누려고 해도 주저하고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저와 다른 팀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았죠. 처음 몇 주는 계속 힘든 싸움이었어요. 한때 구글에서도 에이스였던 제가 이 세계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다음 비행기를 예약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포기하기 직전의 순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팀 회의에서 동료들이 상호 보완형 트랜스포머 프로젝트의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보여준 열정과 열의에 사로잡힌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기계를 보는 것 같았고, 각자가 가진 고유한 전문성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집중력은 대단했어요. 야근도 하면서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직업윤리와 디테일에 대한 관심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분위기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은 이들이 단순히 얼굴 없는 엔지니어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혁신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깊은 국가적 자부심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문화를 함부로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에 진정으로 빠져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동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다양한 명절과 기념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문화적 양파 껍질을 한 겹씩 벗겨가며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흡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지런히 한국어를 연습하며 문장을 더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사무실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팀의 일원으로 동료들과 함께 목적의식과 동료애를 공유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전통과 현대의 독특한 조화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근면에 대한 경외심부터 최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에 매끄럽게 통합하는 모습까지 저는 끊임없이 놀라움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상호 보완형 트랜스포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혁신적인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회의에 앉아 동료들이 프로젝트의 복잡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자부심과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지와 편견이 가득했던 곳에서 저는 한때 무시했던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눈을 뜨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으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발전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비롯되며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차단하면 성장과 이해,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자괴감이 들었던 초창기 시절을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도전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도전들은 저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냈고 제 자신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풍부한 것에 대해 더 감사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활기찬 한국 문화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벅찬 도전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발견과 경험으로 가득한 짜릿한 모험이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는 깊은 공동체 의식과 공생의식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 정성스럽게 식사를 하는 모습부터 퇴근 후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모습까지 항상 친밀감과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혼자만의 공간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한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친밀감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할게요. 내성적인 성격인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 빠져들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선명한 색감 복잡한 의식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지역사회 전체가 행복한 부부를 둘러싸고 함께 번영할 미래를 기원하며 축복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어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온 전통을 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문화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신호를 잘못 이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매우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비공식적인 호칭을 상사에게 실수로 사용한 적이 있었죠. 그 상사의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동료들은 인내심과 이해심을 잃지 않고 저를 부드럽게 바로잡아주며 올바른 에티켓과 관습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겸허한 경험이었지만 피드백에 개방적이고 실수로부터 기꺼이 배우는 것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동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장벽이었던 것이 이제는 다리가 되었고 그들의 삶과 가족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인간적 교감의 순간에 저는 한때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을 뚫고 나가고 있다고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편견과 오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존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상호 보완형 트랜스포머 프로젝트에 대한 저의 열정도 커졌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기술의 성공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AI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뿐 아니라 한국인의 독창성, 결단력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팀 회의에 앉아 동료들이 이 최첨단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과 극복한 장애물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헌신과 인내심은 정말 고무적이었고 저는 제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이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보형 트랜스포머가 에너지 효율과 처리 능력 면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상치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떴는데요. 엔비디아를 뛰어넘는다는 멋진 일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협업과 노력 공유된 비전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환한 얼굴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 순간에 이르게 된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의 어려움과 문화적 오해를 겪던 시절부터 승리의 순간까지 제 자신의 편견에 맞서고 새로운 관점을 향해 마음과 정신을 열도록 도전을 준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축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편견과 오해는
한국인과 그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찬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이해는 종종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열린 마음을 가짐으로써 저는 더 나은 엔지니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보형 트랜스포머로 가능성의 한계를 계속 넓혀가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영감과 동기부여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며 열린 마음과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눈을 뜨게 해줄 놀라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가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상호보완형 트랜스포머 프로젝트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벅찬 도전처럼 느껴졌던 일이 이제는 혁신에 대한 열정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힘입어 사랑의 노동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설렘과 각오로 사무실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세부 사항에 뛰어들어 동료들과 협업하며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던 숫자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 AI 하드웨어 솔루션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52%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름을 많이 먹는 SUV를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상보형 트랜스포머는 처리 속도도 무려 73% 향상되어 복잡한 계산을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그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국 같은 대도시의 전력 소비량 같이 전력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이걸 여기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해낸 겁니다. 전력을 적게 먹는다면 더 속도고 빨라지고 더 빨리빨리 개발이 되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술의 정확도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거에 가장 진보된 AI 시스템조차도 4% 포인트 이상 앞지르는 정확도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훑어보면서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은 의료 진단과 환경 모델링부터 사이버 보안, 심지어 비디오 게임 그래픽 렌더링까지 모든 분야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술적 금광을 발견한 것 같아서 빨리 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보형 트랜스포머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저를 진정으로 고무시킨 것은 한국 동료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인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두뇌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깊은 민족적 자부심과 불타는 열망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이런 열심히 하는 문화가 없거든요. 주변 동료들한테도 물어봐도 일본도 그런 성장 동력성을 잃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윤리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복잡한 알고리즘 최적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발표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디테일과 정확성의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순간에 저는 저를 둘러싼 지식과 전문성의 깊이에 진정으로 겸허함을 느꼈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이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었고 저는 운 좋게도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통찰력을 배우고 함께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상보형 트랜스포머의 성공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혁신적인 새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독창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팀 내 동료애와 공동의 목적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각자의 고유한 기술과 관점을 발휘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직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토록 벅차게 느껴졌던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깊은 소속감과 수용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그룹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검토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맛있는 한국식 바비큐를 주문했고 어느새 분위기는 우리의 노고와 동료애를 축하하는 활기찬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고 농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기술과 혁신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통해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들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한때는 낯설게 느껴졌던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제 친구이자 대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누군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한국의 전형적인 노래방인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즐겨 부르지 않았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의 전염성 있는 에너지와 열정에 사로잡혀 한국 대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며 세상 걱정 없이 웃고 춤추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으며 한국 문화의 모든 면에 스며든 활기차고 즐거운 정신에 대한 저의 사랑과 감사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한국에 대한 편견을 품고 있던 소녀가 이제 한국의 문화에 빠져들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때 변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우리 팀은 상보형 트랜스포머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계속 넓혀나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과 좌절을 극복했지만 우리의 결단력과 팀워크는 모든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적인 날 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상보형 트랜스포머는 에너지 효율과 처리 능력에 대한 우리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향후 수년간 업계를 좌우할 AI 하드웨어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무실 복도에 같은 축하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의 혁신과 독창성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이었죠. 동료 친구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 인내와 협업의 힘, 경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관점을 포용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단순한 직업적 성공을 위한 여정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과 편견에 맞서고 그 반대편에서 더 나은 엔지니어, 더 나은 팀원, 더 나은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전하는 변화의 오디세이였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설렘과 낙관적인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였고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길잡이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배운 교훈, 즉 다양성을 포용하고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생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혁신과 진정한 발전은 우리 자신의 선입견의 경계를 넘어 세상의 풍요로움과 복잡성을 두 팔 벌려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우여곡절과 도전, 그리고 승리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제 자신의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게 했던 바로 그 경험들이 저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이해와 감사를 통해 저는 상보형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과 문화 간 협업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 한계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함과 성장의 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의 마법과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온 거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한국과 함께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이제껏 팀원들이 제대로 한 게 대체 뭐가 있는데요? 한국인의 전문성을 무시해버리는 리더는 저희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한국의 한 회사의 회의실에서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이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서로 결국 참던 것이 터진 듯해 보이는데요. 이 한국인 여성은 결국 화를 참을 수 없는지 회의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팀원들도 그녀를 따라 나가버리고 맙니다. 홀로 남은 외국인 여성은 허탈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죠. 이 외국인 여성은 왜 한국의 회사에서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은 독일의 마케팅 전문가 델리아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델리아나입니다. 저는 30살이고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마케팅은 제 경력이자 전문 분야입니다. 저는 제 업무에서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제가 다소 편협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저는 서유럽과 북미 이외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매우 낯설거나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저를 회의적으로 만들죠. 어느 날 상사가 새로운 업무 과제에 대해 저를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대규모의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 서울에 있는 다른 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팀이 함께 협업하고 조율해야 하는 일이었죠. 상사가 이 말을 하자마자 저는 매우 긴장되고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고정관념만 알고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매우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제가 이 과제를 이끌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지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팀과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죠. 하지만 상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델리아나, 당신은 최고의 전략가이자 마케터 중 한 명입니다. 이제 다양한 문화권에서 글로벌하게 일해본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좋은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계속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승진에 제한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못해 저는 서울팀과 원격으로 협업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오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서울은 매우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전통과 관습이 가득해서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문화는 독일 문화와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차이는 극복하기에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오해와 소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서울을 방문하기 전 회사에서는 두 팀이 원거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통화를 설정했습니다. 첫 통화를 하고 나서 제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어 차이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느껴졌죠.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제 소개를 하려니 매우 어색하고 서툴게 들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원들의 영어 실력 수준도 다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상 채팅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온라인 채팅에 메시지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팅 메시지조차도 때때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1시간 만에 저는 매우 피곤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과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 분명했죠. 이후 몇 주 동안 서울팀과 저는 이메일, 전화통화, 화상 채팅을 통해 아이디어와 계획을 계속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 간의 큰 시차 때문에 일정을 잡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서울은 베를린 시차가 완전 반대이죠. 그래서 하루 일과 중 둘 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서울팀이 출근한 후 답장을 받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모든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 모든 것이 짜증스러울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계속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제가 팀의 연령과 소득 수준별로 필터링하고 정리한 고객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것은 가능한 모든 고객 지표로 가득 찬 거대한 스프레드시트였지만 필터링이나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업무 문제는 소셜미디어 프로모션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던 화상통화 중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젊은 세대를 타겟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 아이디어가 통역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서울팀에서 지방의 노인 등 전혀 엉뚱한 인구 통계학적 그룹에 대한 제안을 보내왔어요. 이틀 내내 엉뚱한 타깃을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셈이었죠. 그 경험 이후 저는 너무 짜증나고 좌절해서 서울지사와의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화상통화와 이메일로 극복하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 보였거든요. 하지만 힘들더라도 저는 이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달 동안 서울팀과 원격으로 일하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을 직접 방문할 때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을 직접 만나면 소통과 협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행에 대한 긴장감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베를린의 서늘한 기후와는 너무 다른 덥고 습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매우 크고 현대적인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제가 전혀 읽을 수 없는 정교한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제 옆으로 몰려들자 확성기를 통해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유일하게 혼란스러웠고 어떤 말이나 글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았죠. 이 때문에 저는 매우 고립되고 제자리를 벗어난 기분이 들었어요. 세관을 통과하고 호텔에 도착하기 위해 기차를 알아내는데 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각 표지판 아래에 인쇄된 영어 번역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유일한 안내자였죠.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동한 끝에 드디어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프론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어로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문구만 알고 있었어요. 호텔 리셉션 직원은 제가 한국어 문장을 조합해 예약을 설명하려 하자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서로에게 메시지를 입력한 후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마케팅팀과의 첫 대면 미팅을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고층 건물에 있었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와 가벼운 인사로 정중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저는 팀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발음이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 팀원들은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차이로 인해 업무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팀원은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대화를 통역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천천히 말하면서 끊임없이 명확히 하고 다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여전히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죠. 서울에서의 첫 주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 그리고 완전히 정신없이 보내게 되었어요. 분비는 거리와 만원 지하철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에 머리가 핑 도는 것만 같았죠. 조용하거나 고요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업무가 끝나면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베를린에 계신 어머니께 이 과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한국 동료들과 문화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팀원들은 매우 예의 바르면서도 상대적으로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직접적인 의견 충돌이나 대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빙빙 돌리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매우 직접적인 독일 문화에서 온 저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사소통 스타일이 매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팀에서 보낸 이메일은 매우 형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저에게 불성실하게 느껴졌죠. 또한 위계 질서에 집착하여 사소한 결정도 최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서울에서 두 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저의 조급함과 좌절감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의 아이디어와 제안 중 상당수가 캠페인 목표에 비해 너무 간접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고 팀의 조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는 긴장과 불쾌감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팀원들은 특히 막 부임한 외부인인 제가 자신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관점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결국 회의 중에 한국 타겟팅 전략에 대해 다시 한번 논쟁을 벌이면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제가 익숙한 글로벌 데이터와 모범 사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한국 문화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우리 둘 다 서로가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팀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쾌해하며 제가 그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국 문화에 무감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끔찍한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러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난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방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화를 내고 결국 기분이 상한 채로 논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습니다. 저는 당장 귀국 항공편을 예약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간극은 메우기에는 너무 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끔찍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회의를 마치고 그날 저녁 호텔바에 갔을 때 저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베를린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그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의 긴장과 문제점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한국팀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항상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확신하셨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결함이 있다고 확신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그 팀의 생각을 진지하게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에서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정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서 내용을 들어버렸어요. 그녀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글로벌 팀을 관리하면서 비슷한 문화적 갈등을 많이 겪어봤어요. 괜찮다면 제가 조언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 친절한 낯선 여성은 자신을 서울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외국인 수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겪은 험난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보편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 생활의 초기 단계잖아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 해결책이 보이실 거예요. 그녀의 공감과 격려의 말에 저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장벽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을 아직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의 가정에 진지하게 도전해야 하는 일이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자신과 팀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과 저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파트너십을 재설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제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깨끗하게 새 출발할 의지를 보였어요. 이 리셋은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습니다. 새 친구 수연과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철 노선을 잘못 탔고 결국 전혀 모르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복잡한 거리를 헤매며 필사적으로 제가 아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것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표지판을 읽을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얼마나 괴로워 보이는지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길을 잃었다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할머니는 제 정신없는 몸짓을 보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주고 함께 타고 호텔 정류장을 지날 때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하차하면서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친절이 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저의 무지가 얼마나 큰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서도 저를 수용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통찰력과 언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항상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은 저는 퇴근 후 여가 시간에 한국 문화와 풍습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적거리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고 도시 외곽의 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하이킹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한국어 어휘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서투른 발음으로 어색하게 말하더라도 모두들 저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대중과의 교류는 저에게 에너지와 관대함에 매료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을 목격하면서 제가 우리 팀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소통 방식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고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려 깊은 문화 전체를 매우 부당하게 판단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진심으로 경청하고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관심을 알아본 팀원들은 전에는 오만하게 무시했던 통찰력과 제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한국에서의 전문 지식은 매우 귀중했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은 듯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우리 모두 저녁 식사와 노래방에 나갔고 이는 우리 관계의 큰 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함께 웃으며 마케터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캠페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서울팀과 저는 기획과 제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 전략을 마무리하고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 시리즈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약했던 한국 유명 셰프가 막판에 출연을 취소하면서 동영상 시리즈에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연히 팀에서는 스타 셰프를 출연시키지 않고 전체 비디오 콘셉트를 취소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데 음식, 문화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조언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 아이디어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하면 됐죠. 대신 시장에서의 상인분들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한국인들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팀원들은 존경받는 전문가나 유명인 대신 평범한 직장인을 조명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망설이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학력 지위 연공 서열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적절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죠. 저는 시청자들이 아줌마의 삶의 경험과 열정을 근엄한 셰프의 모습보다 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은 여전히 주저했지만 결국 시장 아줌마와 함께 테스트 촬영을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아줌마의 매력과 지혜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팀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지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축하 만찬에서 서울 팀원들은 저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침을 신뢰하고 반영했다고 말했죠. 감사의 표시로 저에게 아름다운 한국 전통 한복 드레스까지 선물해줬어요. 우리가 파트너로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정말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2달을 돌이켜보니 저는 더 이상 몇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편협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충격과 갈등은 제 자신의 폐쇄적인 가정과 태도를 인식하도록 강요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열었더니 이 문화와 사람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죠. 좌절스러운 문화 충돌로 시작된 일이 공감과 인내 상호 이해에 대한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서울에서의 개인적인 여정을 기억하기 위해 휴대폰에 동영상 일기장을 녹화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고생한 만큼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향수와 설렘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독일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와 너무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경계를 넘어서는 아름다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